눈보라가 몰아치던 혼례 날 밤이었습니다. 9살 어린 신부가 신방에서 찻잔을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방 구석에서 내려온 쥐 한 마리가 흘린 차를 핥더니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픽 쓰러졌습니다. 온 마을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신랑과 철없는 아이라 비웃음 받던 어린 신부. 하지만 그날 밤 신방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 선천고을에 한바탕 소문이 돌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눈발이 사납게 몰아치는 한겨울, 황참봉댁 외동딸 연심이가 마침내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은 비단 어린 신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더 문제였습니다. 아니, 신랑이 바보 복동이라고? 온 마을이 다 아는 그 복동이? 그렇지 않아도 9살짜리 어린 신부라는 것만으로도 혀가 차이는 판에 신랑이 하필 박복동이라니요. 박복동은 선천고을 박찬봉댁 둘째 아들로 서당을 드나든 지 3년이 넘도록 천자문 한 줄을 온전히 외우지 못하고 장터에 나가면 돈샘도 뒤죽박죽이라 어른들이 혀를 찼습니다. 집안도 기울 대로 기울어 논 한마직이 남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니 혼처라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였습니다. 저 아이 팔자 한번 기박하게도 됐구먼. 아버지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저런 서방을 만나다니. 구경꾼들은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연심이는 반년 전부터 이미 이런 삶이 익숙해진 아이였습니다. 황참봉이 갑자기 세상을 뜬 그날 이후 연심이의 하루는 송두리째 달라졌으니까요. 넓고 따뜻하던 집안에는 낯선 바람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아버지 살아생전 연심이에게 조아리던 하인들도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연심이가 작은 어머님이라 부르는 손씨 부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손씨 부인은 황참봉의 아우의 아내였습니다. 황참봉이 별세하자 혼자가 된 연심이를 거두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는데 바깥에서는 기특하고 어진 어른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지요. 연심이 앞에서도 손씨 부인은 늘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연심아, 작은 어머니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닿지 않는 이유를 9살 연심이는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씨 부인의 웃음 뒤에 무언가 차갑고 낯선 것이 숨어 있다는 기분이 들 뿐이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전답과 재물은 연심이가 혼인을 올리면 남편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씨 부인이 굳이 바보 복동을 사윗감으로 점찍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라고 셈도 모르는 바보 사위라면 재산 문서에 도장만 찍어줄 뿐 실권은 영영 제 손 안에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이었지요. 혼례 당일 아침 유모 갑새어미가 연심이에게 붉은 혼례복을 입히고 족두리를 올려주었습니다. 연심이는 무거운 족두리에 고개를 이리저리 기울이며 칭얼거렸지요. 갑새어미, 이거 너무 무거워. 어지러워. 아가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끝납니다요. 그렇게 연심이는 비틀거리며 혼례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사모간대를 쓴 복동이가 어색하게 두 손을 모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심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 멍한 눈빛 속 어딘가에 자신을 향해 잠깐 스치고 지나간 무언가가 있었지요. 너무 짧아 알아채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심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혼례청 한켠에 서 있던 손씨 부인이 갑세어미 쪽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은 한마디도 없이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듯 했지요. 갑세어미는 그것을 알아챈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의 교환을 연시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저녁 어둠이 황참봉댁을 깊이 덮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마당이 고요해지자 갑세어미가 연심이와 복동이를 신방으로 안내했지요. 붉은 초 두 자루가 나란히 타오르는 신방은 아늑해 보였지만 연심이에게는 낯설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신방 안에 어떻게 들어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발을 한번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지요. 구경꾼 몇몇이 문 밖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역시 바보 복동이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연시민은 벌써 방 안으로 폴짝 뛰어들어가 이불 위를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불이 엄청 두껍다. 폭신해. 그 모습에 구경꾼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는 흩어졌습니다. 저것 봐라. 진짜 악이네 악이야. 혼례가 뭔지나 알까? 아무도 신방 안을 더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방이 조용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더니 갑세어미가 소반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 아가씨 몸보신하시라고 특별히 귀한 약재로 달인 보약차를 올리랍니다. 첫날은 기력이 달리는 법이니 꼭 드셔야 한답니다요. 소반 위에는 짙은 갈색 차가 담긴 사기잔 2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연심이가 이불 위에서 내려와 찻 잔을 들여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 복동이도 슬쩍 차잔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겉으로는 멍하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끝에 닿아오는 냄새가 영 익숙지 않았지요. 달짝지근한 향 속에 어딘가 날카롭고 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무 내색 없이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세어미가 소반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약은 뜨거울 때 마셔야 효험이 있는 법입니다요. 그 목소리에 은근한 재촉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심이가 차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구석벽 아래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반 가까이 내려온 쥐 한 마리가 연심이가 흘린 차 방울 쪽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갔지요. 그리고 혀를 내밀어 핥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버둥거리기를 두어 번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히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픽 고꾸라졌습니다. 연심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쥐다. 그 바람에 차 잔이 소반 위에서 기울었지요. 갑세어미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소란통의 갑세어미의 눈길은 기운 차 잔으로 향했고 죽은 쥐 쪽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틈에 조용히 몸을 움직여 죽은 쥐를 소매자락으로 슬쩍 덮어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갑세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쥐가 나왔으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요.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갑세어미가 소반을 들고 신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갑세어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소반 위 찻잔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남긴 것을 아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신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동이는 소매자락 안에 감춰둔 죽은 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갑새어미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갑새어미의 발소리가 마루 끝까지 멀어지고 신방 밖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복동이는 꼼짝 않고 문 쪽을 바라보다가 발소리가 안채 쪽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고르게 내쉬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던 연심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까르르 웃고 방방 뛰던 꼬마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9살이라 믿기 어려운 서늘하고 또렷한 눈빛이 촛불 아래 드러났지요. 연심이는 복동이 쪽으로 조용히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까 그 쥐 보셨지요? 저것이 바로 제가 마실 뻔한 것입니다. 복동이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보았소. 연심이는 잠시 복동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께서 저를 없애고 아버님 재산을 차지하실 작정입니다. 저는 석 달 전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이 이상하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맛도 없던 국에서 쓴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평소 잘 먹던 나물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처음에는 연심이도 그저 제 입맛이 변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다 흘린 밥알을 뒤뜰 삽살개가 하차 먹더니 그날 저녁 비틀거리다 이틀도 안 되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마당 개마저 같은 꼴이 되었지요. 그제야 연심이는 깨달았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요. 복동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연심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칭얼대고 음식을 흘리고 먹는 척 소매 안에 숨겼다가 나중에 버렸지요. 억지로 삼켜야 할 때는 밥알을 씹는 척하다 고개를 돌려뱉었습니다. 어린아이 짓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9살배기 아이가 혼자 그 두려움을 사귀며 석 달을 버텨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밥 한 술 제대로 삼키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철없는 아이인 척 살아왔을 연심이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셨겠지요. 연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9살 아이가 작은 어머님이 밥에 독을 탄다고 한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른이라 칭찬받는 분인데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하는 못된 아이가 될 뿐이지요. 말을 마친 연심이가 복동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 끝으로 복동이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복동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작게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그러다 복동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왜 바보 소리를 듣는지 아시오? 연심이가 눈을 들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아무 표정 없이 말을 이었지요. 아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제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편하오. 연심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담긴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마주 앉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깥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손씨 부인의 방에는 늦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갑새어미가 손씨 부인 방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보고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지요. 연심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밤 찻잔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갑새어미는 이미 손씨 부인에게 알렸을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촘촘한 눈이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었지요. 연시민은 무릎을 끌어안고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따뜻하던 이 집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혼례 이튿날 아침 갑새어미가 이른 새벽부터 신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어서 일어나십시오.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연시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늘도 채 밝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갑새어미를 따라 안채로 들어서자 손씨 부인이 단정하게 앉아 연시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심아,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됐으니 아침 진지는 내가 직접 올려야 한다. 오늘부터 부엌일은 내 몫이니라. 연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어머님. 손씨 부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연시미가 부엌으로 향하자 갑새어미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이미 쌀독과 가마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시미는 작은 손으로 쌀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작아 쌀이 자꾸 흘렸지요. 에그머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십니까? 쌀 퍼내는 것 하나 못하시면 어찌 살림을 꾸리겠습니까? 갑새어미의 핀잔이 날아들었습니다. 부엌 밖을 지나던 하인 두어 명이 힐끔 들여다보다가 낮게 웃었지요. 저것 봐라, 밥도 못 짓는 꼬마 안주인이라고요. 연시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쌀독 모서리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갑새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겨우 차려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손씨 부인은 첫 숟가락부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물이 이리 많으니 죽도 밥도 아니구나. 다시 가져가거라. 연시미는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새어미가 뒤따라와 혀를 찼지요. 마님, 진지도 제대로 못 올리면서 안주인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이 부엌 밖까지 들렸는지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낮이 되자 이번에는 빨래가 주어졌습니다. 한겨울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9살 아이의 작은 손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갑새어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하십시오. 구석이 아직 덜 됐습니다. 연시미는 떨리는 손을 다시 차가운 물 속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여기서 울어버리면 갑새어미의 눈이 더 밝아질 것이었으니까요. 마당 한켠에서 복동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갑새어미가 바로 옆에 서 있어 꼼짝할 수 없었지요. 복동이는 주먹을 꼭 쥔 채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방으로 돌아온 연시미는 이불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손가락 끝은 긁혀 딱지가 앉았지요. 하루 종일 사귄 서러움이 그제야 눈끝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군밤 몇 알이었지요. 따끈한 온기가 연시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연시미는 한동안 군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연시미는 이불 깊숙이 손을 뻗어 기름종이에 싼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시든 독초 잎사귀 몇 장과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초는 밥상에서 몰래 건져낸 것이었고 편지는 어느 날 밤 손씨 부인 방 문틈으로 흘러나와 있던 것을 주운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한양 어느 약방 주인과 주고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센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복동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오.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어야 하오. 연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복동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연심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흘린 서러운 만큼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심이의 하루는 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도 채 뜨기 전에 갑새어미의 발소리가 신방 문 앞에 닿았고 연심이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해야 했지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한겨울 우물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그 손으로 다시 반찬 솥을 저었습니다. 손바닥에 잡혔던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했지요. 갑새어미는 연심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에 간이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게 했고 빨래가 덜 됐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연심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 아가씨가 안주인이라니 참 딱하기도 하지요.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연심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갑새어미가 잠시 안채 쪽으로 자리를 비웠지요. 복동이가 마당으로 느릿느릿 걸어 나오더니 발을 헛디딘 척 빨래통 옆에 털썩 넘어졌습니다. 소란통에 갑새어미 쪽 시선이 잠깐 흐트러진 그 순간 복동이가 연심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지요. 따끈한 군고구마였습니다. 얼어 터진 연심이의 손가락에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연심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복동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바보처럼 옷을 털고는 사랑채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연심이는 손 안에 군고구마의 온기를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황찬봉은 연심이가 어릴 적부터 손이 차다며 늘 먼저 챙겨주는 분이었지요.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서 직접 고구마를 구워 연심이 손에 쥐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한 법이야, 연심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연심이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고 아버지는 연심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지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둘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눈 쌓이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연심아, 이 집은 내 것이다. 언젠가 내가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그때는 그 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근하게 가슴 안에 들어와 앉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준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둥, 같은 마당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연심이가 집안일을 서투르게 하면 핀잔이 날아들었고 조금만 눈에 띄어도 갑새어미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어머님이라 부르는 분은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연심이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연심이는 손 안에 군고구마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지요. 지키라는 것은 그저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가 남겨준 자리로 남아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밤이 되어 신방으로 돌아온 연심이는 촛불 앞에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연심이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서방님, 작은 어머니 방에 몰래 다녀오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하인들의 기척도 잦아든 것을 확인한 연시민은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동이가 눈빛으로 물었지요. 연시민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복동이가 연시미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오시오. 연시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연시미는 발 뒤꿈치를 들고 숨을 죽인 채 손씨 부인 방 앞까지 다가갔지요. 방 안에서는 고르고 깊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시미는 손끝으로 창호지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연시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한 차례 숨을 참고 기다렸더니 방 안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연시미는 그제야 몸을 낮춰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달빛 한 자락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시미는 그 희미한 빛을 길 삼아 벽장 쪽으로 다가갔지요. 손끝으로 더듬어 옷가지 사이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편지 2장과 작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지요. 약봉지 겉면에는 맹독주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시미는 편지 한 장과 약봉지를 재빨리 저고리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손씨 부인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시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연시미는 그 찰나에 이미 두 눈을 비비며 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잠결에 걸어왔나 봐요. 손씨 부인이 촛불을 켜고 연시미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연시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작은 어머님 방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손씨 부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손씨 부인은 연시미의 옷자락을 샅샅이 더듬어 살폈습니다. 연시미는 숨을 죽인 채 아이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저골이 가장 깊숙한 안쪽에 닿아 있었고 손씨 부인의 손이 거기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됐다.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손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시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지요.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신방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지요. 복동이가 조용히 다가와 연시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연시미는 그 품 안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저고리 안에서 편지와 약봉지를 꺼내 복동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복동이가 촛불에 편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한양 어느 약방 주인 앞으로 보낸 것이 분명한 글이었지요. 더 강한 것을 구해야 하니 지난번 것보다 2배로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약봉지를 들어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오. 이것을 아가씨에게 쓰려 했다는 것을 직접 연결할 증인이 있어야 하오. 연시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씨 부인이 연시미를 불러 앉히더니 차갑게 말했지요. 어젯밤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밤에는 신방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 말을 들은 갑새어미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새어미의 웃음이 손씨 부인의 말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손씨 부인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웃음이었지요. 복동이는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조용히 생각했지요. 갑새어미는 손씨 부인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씨 부인과 함께 처음부터 이 일을 꾸민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세엄이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이었지요. 창고 안은 치읓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집 냄새와 습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왔지요. 복동이가 벽을 더듬어 연심이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심이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눌렀었지요. 서방님께 드린 것은 가짜입니다. 복동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연심이가 계속해서 썼습니다. 진짜 증거는 뒤뜰 큰 바위 밑에 있습니다. 복동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언제부터 그리 준비하셨소? 작은 어머님이 제 방을 뒤지던 날부터입니다. 언젠가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연심이는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지는 척하면서 이기는 길을 미리 닦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창이 보였습니다. 복동이가 연심이의 손바닥에 썼습니다. 저 창으로 나갈 수 있겠소? 연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연심이가 복동이의 무릎을 밟고 어깨 위로 올라섰습니다. 복동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자 연심이의 손이 창틀에 닿았지요. 연심이는 두 손으로 창틀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간신히 창틈을 빠져나갔습니다. 바깥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연심이는 지붕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지요. 창고 문 앞에 다가서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심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온 것은 갑세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세였지요. 복세는 연심이를 보더니 말없이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가십시오. 제가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세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동이가 밖으로 나왔지요. 복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아가씨 몸 성히 다녀오십시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뜰 큰 바위 밑을 손으로 파헤치자 기름종이에 싼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연심이가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독초 잎사귀, 진짜 편지, 약봉지가 모두 그 안에 있었지요.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는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손씨 부인이 하인들을 몰고 쫓아오는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연심이를 등에 업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언덕을 넘자 관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복동이가 관아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졸들이 나왔지요. 뒤이어 손씨 부인이 말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도둑입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연심이는 숨을 고르고 보따리를 꼭 안은 채 나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나리,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를 독살하려 하였습니다. 사또가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오너라.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관아 마당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손씨 부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지요. 연심이는 보따리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횃불이 꺼지고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황참봉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씨 부인과 갑세어미가 포졸들에게 끌려나간 빈집은 고요했지요.
마당에는 간밤에 소란이 남긴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시민은 대문 앞에 잠시 서서 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햇살이 가득하던 그 마당이었지요. 오랫동안 낯설고 무거웠던 집이 이제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복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연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복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창고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복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옳은 일을 하셨으니 소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요. 복동이가 복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을 잘 부탁하오. 복세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 황찬봉 댁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손씨 부인 눈치를 보느라 연심이 곁에서 고개를 돌리던 하인들이 하나둘 제 자리를 찾았지요. 아침 밥상을 올릴 때 더 이상 아무도 연심이의 그릇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연심이는 여전히 서툴게 밥을 지었고 빨래도 느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세가 옆에서 거들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보서방의 꼬마 신부라며 혀를 찼던 이들이 이제는 지나가다 황찬봉댁 대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니야. 9살에 그 일을 혼자 다 버텨냈다니. 그런 말이 연심이의 귀에 들어와도 연심이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복동이는 집안이 안정을 찾자 연심이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인, 내 한양으로 떠나겠소. 연심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복동이가 말을 이었지요. 이번 일로 알았소. 내가 바보 소리를 듣는 것쯤은 참을 수 있지만 부인 곁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은 참을 수 없소. 진짜 힘을 길러 돌아오겠소. 연심이는 한동안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셨으니까요. 복동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복동이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심이가 따라 나왔지요. 복동이가 연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연심이도 복동이의 손바닥에 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복동이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심이는 그 뒷모습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심이는 복세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황찬봉 댁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장부 보는 것도 서툴러 복세에게 물어가며 했지만 해가 지나자 연심이의 눈썰미는 아버지를 닮아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마을 어른들은 황찬봉 댁 아가씨가 참 야무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가 막 피어나던 오후 복세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서방님이 오십니다. 연심이는 마루에서 일어나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지요. 떠날 때의 어눌하고 어색하던 도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갓을 쓰고 단정한 차림을 한 복동이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연심이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연심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동이가 연심이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심이가 그 손을 잡았지요.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소, 부인.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뜻이 굳으면 하늘도 돕는 법이라고요. 9살 꼬마 신부와 바보 신랑이라 비웃음 받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따뜻한 봄날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